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짠! 서사갈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예요. 토지를 보면서 선생님 오늘 서사갈래죠?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최소한 서사갈래에 소설이 속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좋고요. 그러면 서사갈래의 대표 작품 뭘 공부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 동안 달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서사갈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뭔가 개념을 막 던져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중학교 때의 지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서사갈래를 배울 것을 알게 된 건 앞부분에 선생님의 수다에 토지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서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서사갈래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네. 자, 이야기 여러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종종 그래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 들려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몇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저도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선생님 첫사랑 얘기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미있나 봐요.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 좋아합니다. 아, 소설 어렵고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난 이야기 좋아하지. 일단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를 막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를 들어요? 아, 어떤 사람과 첫사랑을 선생님이 겪었는지를 듣죠. 어떤 사람과. 그건 뭐예요? 그렇죠. 인물. 어떤 사람과 첫사랑을 겪었는지.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겪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즉, 소설, 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다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첫사랑은 제가 진짜로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학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없었죠. 네, 허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몰입도가 떨어지죠.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들어서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물이 사건을 막 엮어나가죠. 허구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게 마치 그럴듯하다. 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느끼게 됩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이게 바로 서사갈래입니다. 오늘 서사갈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대답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한 것으로 개념과 하이갈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안 했어.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허구라는 거예요.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문학 양식이다. 개념을 또 처음부터 제시했으면 여러분도 암기하려고 그랬죠. 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조합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만 더 개념 챙겨드리면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한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 예. 특징이 있습니다. 인물, 사건, 개연성. 하지만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고요. 소설 이전의 설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 이것도 이야기잖아. 네, 서사갈래의 하위 갈래에 속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서사갈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서사갈래, 소설. 선생님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소설 들어가실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시가 어렵다는 친구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선생님 너무 짧아가지고 거기에 뭔가 압축적인 말이 들어가 있고 나는 작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배경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막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그쵸? I say 화, you say 자 그러면서 화자 잘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설도 개념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 이수다로 소설이 어렵다는 친구들에게 개념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저 있거든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죠? 뭐? 인물. 네. 시에서 화자를 잘 따라가는 게 핵심이라면 소설에서는요, 인물을 잘 따라가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심리, 또 어떤 다른 인물 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소설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시는 노래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설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예. 15세 이상이니까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일단 보면 예쁜 누나래. 그러면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올 것 같아요? 추측해봐. 제목을 보면서 항상 추측하는 거예요. 아, 예쁜 누나가 나오겠구나. 근데 과연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배우가요, 손예진 알아요? 손예진. 예쁜 누나죠. 그리고 정혜인이라고 하는 남자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물들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죠. 그 인물들이 꽁냥꽁냥 하면서 막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하는 말, 하는 행동들에 나도 모르게 초집중을 하면서 되게 낭만적이다. 저런 말을 하네. 내 가슴도 설레. 막 이러면서 막 몰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소설 읽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예뻐? 그랬더니 응. 막 이런 거.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는 거. 예. 자,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오글거리는데 좋지. 자, 그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낭만적이다. 진짜 사랑하나 봐. 좋겠다. 인물 파악하고 있잖아요. 저절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영상이 아니라 글을 보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인물을 잘 따라가면서 인물이 다른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인물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지,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는 어떤지를 파악합시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개념 이수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서술자와 시점입니다. 네, 사실 시는요, 표현상의 특징이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설은요, 바로 이 서술자예요. 이 서술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죠. 서술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서술자예요. 옛날에 아이돌 그룹들이 옛날 사람 티나나요? 네. 서술자예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서술자를 잘 보면 시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 내 이야기를 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오늘 실연을 당해서 울고 있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속 이야기까지 하고 어떤 상황인지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편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따로 있고요. 나가 미성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인물을 관찰해서 얘기해. 관찰을 해. 시점이 달라진 거죠. 아까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면 내가 미성이를 관찰한다면 1인칭 관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서술자가 달라졌습니다. 네, 주인공에서 주변 인물로 서술자가 달라졌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성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눈물을 막 쏟고 어느 순간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 라고 관찰한 얘기만 하겠죠. 그럼 우리 독자들은 편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관찰자의 입장에 있는 서술자와 똑같이 뭐지? 호기심을 가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뭔지 보여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독자들은 달리 느끼게 된다는 거죠. 친절하게 얘기해주네. 편하네. 근데 뭔가 흥미는 좀 떨어져. 근데 관찰해주는 서술자라면 좀 더 흥미가 느껴집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예, 이게 바로 서술자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시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1인칭 주인공이죠. 1인칭 관찰자죠라는 얘기를 편하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좌절하지 말고 수다 떨면서 개념을 쌓아갑니다. 수다 떨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마도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왼손과 같은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 예, 내신 만점을 조준하는 오른손 강의, 즉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미래인 출판사의 그 협조를 얻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수업에 여러분 신중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왼손 강의인데 왼손 강의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자, 나가 등장하는가 일단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가를 봐요. 등장하면 뭐예요? 나가 등장하니까 1인칭이에요. 나가 등장 안 해. 아무리 봐도 그녀 또는 미성이, 대한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만 등장해. 그러면 나는 등장하니까 아니요 3인칭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크게 1인칭 아니면 3인칭입니다. 그런데 나가 등장해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요. 내가 내 이야기를 안 하네?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대상을 관찰만 해서 관찰한 것을 겉으로 관찰한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여주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됐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면 우리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알게 되죠. 아, 실현당해서 슬퍼서 우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주인공의 심리, 성격, 상황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 특징이 있죠. 자, 3인칭으로 가볼까요? 나가 등장하지 않는데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을 해주는 서술자인가? 서술자가 즉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을 해주는가?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속마음, 과거, 성격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내면까지는 몰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 해.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 내지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소설 속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알게 됩니다. 독자 입장에선. 네. 그런데 뭔가 적극성을 띠기는 좀 힘들죠. 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이러면서 이제 고개 끄덕이면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행동, 대사, 말, 외양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왜 그럴까? 네.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성격은 어떨까? 라고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됐죠? 인물을 잘 따라가고요. 이 소설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술자에 의해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서술자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봤고 시점까지 한번 공부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적용할 준비가 됐다면 23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서사갈래의 대표 작품인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인물 잘 따라가면서 보고요. 서술자는 또 누군가, 또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를 찾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는 1학년으로 배경 지식을 자꾸 쌓아가야 하죠. 그래서 작가 이태준은 누구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서울 살고 있는 친구들은요, 서울 성북동에 가면 여러 작가들과 관련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성북동에 가면 한용운의 생가인 시무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살았던 곳. 네, 그래서 그 집의 당호, 그 집의 이름을 수연산방이라고 짓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연산방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이태준 작가가 살았던 집터뿐만 아니라 그 집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통 찻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는 산속에 문인들이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 집에서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준 작가가 이제 구인회라고 하는 문인들의 모임을 조직했죠. 네, 9명의 문인들이 속해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정지용, 김기림, 유치진,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 이런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글도 쓰고 그랬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연삼방이라고 하는 달밤이 창작된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던 분일까. 일단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는데 서자 출신이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고초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거의 고아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서자다 보니까 친척들도 뭐 알뜰살뜰하게 돌봐주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난을 딛고 문학 청년이 됩니다. 사실 1920년에 배제학당에 합격을 하셨는데 학비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셨고요. 이듬해 휘문고보에 이제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거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예부장 같은 것도 하시면서 글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맹 휴교 사건으로 퇴학을 당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퇴학당한 이후에 또 일본으로 뭐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하고 또 등단하고, 결국은 이렇게 힘들고 가난했던 삶을 극복하고 문학 청년이 되신 그런 분이고요. 서정적 문체와 치밀한 묘사가 뛰어난 분입니다. 이 이태준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용사 하나하나의 정확성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문장이라도 몇 번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문장 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정적 문체와 치밀한 묘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단편 소설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썼던 소설들이 거의 이제 단편 소설이죠. 그래서 단편 소설의 정수를 보여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민중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달밤을 학교 수업 시간에 미리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그쵸?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자란 인물, 여러분 보셨을 거고요. 그 인물에 대한 애정을 서술자가 드러내고 있었죠.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 등을 담은 그런 소설을 쓰셨습니다. 달밤이랑 연결해 보면 이런 특징들이 다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에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태준 작가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스우나 얼른 잊히지 않는 것, 무슨 글이나 그런 글은 좋은 글이다. 우스워, 근데 잔향이 오래가, 그런 게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밤이 바로 그런 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소보다 인물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단편 소설을 완성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또 달밤입니다. 됐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잔향이 오래가는 이야기, 또 인물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달밤을 잘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태준과 관련된 이러한데요. 이태준이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으로 있을 때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알죠? 날개 라는 소설, 오감도라고 하는 시, 거울이라고 하는 시를 쓴 이상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시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연재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다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시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했을 때 조금만 참아봐라 라고 하면서 연재를 15편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에요. 즉 이상이라고 하는 천재 작가를 알아본 천재 작가 이태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에 대한 것까지 한번 봤어요. 수다를 떨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필기하고 있는 친구 없죠? 이태준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암기해야지. 이러지 말고 편안하게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물, 서술자,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인물의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또 어떤 우스운 이야기가 나올까? 이태준 작가의 그 말을 명심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앞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달밤인데요. 달이 떠 있는 밤이죠. 오늘 읽을 부분에는 사실 달밤이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달밤이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이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제목, 소중한, 굉장히 중요하던 그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 나오는 달밤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이 달밤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곱씹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물, 서술자, 시점, 인물의 성격 갑니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나옵니다. 여기 공간적인 배경이 이제 성북동으로 나오죠. 네, 이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 성북동으로 나오는데요. 아까 수연삼방도 실제로 이태준이 성북동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살았던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오죠. 그러면 나가 등장하면 무조건 1인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까? 다른 사람을 관찰할까? 일단 한번 보죠. 성북동은 아유 시골이군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야 싸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보통 여기가 시골이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이 가까운 걸 통해서 인식하는데 바로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주요 인물 두 인물이 나온 겁니다. 자,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어땠길래?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직접적으로 어떤 인물이다? 못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즉 나의 서술자 나의 단적인 평가죠. 황수건에 대한 단적인 평가가 못난이에요. 그때 우리가 보통 이 못난이야! 막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럴까?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그래서 시골이란 느낌이 싫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시골이란 느낌을 물씬 풍겨준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죠? 그러면 시점은 일단 나왔죠. 뭐예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나하고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요. 나는 또 어떤 사람이고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성격의 어떤 태도와 어떤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집중 탐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그쵸? 대처, 즉 큰 도회지에서는 못난이들이라고 불리는 좀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올 수가 없어. 더 무섭고 행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막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황수건을 관찰한 것인데 황수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둔하지 마. 우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두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천진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진스럽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 없다.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하다. 시골의 정치를 돋워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앞부분, 발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가 황수건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은 내가 황수건에 대해서 일단 못난이라고는 평가를 했지만 이 못난이를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쵸,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죠? 긍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황수건에 대한 그런 특징들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신선이 아니라 시선까지도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과의 첫 만남을 얘기합니다. 첫 만남.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황수건이는 10시가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았다. 밤 10시 왜 찾았을까?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오자마자 이 댁이 문안서? 4대 문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 부분을 보면 동서남북의 이 문안. 그래서 1930년대 고기만 도시라고 봤고 그 나머지 요 문안, 4대 문안을 벗어난 곳은 시골 정치가 물씬 풍겼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술자가 있는 성북동도 4대문 밖이죠.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반발자국 떨어져 있는 성북동이지만 이 성북동도 굉장히 시골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왔는데 잡담은 제하고 다른 말 안 하고 잡담 늘어놓지 않고 큰일이 난 것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당신이 이제 서대문 거리에서 왔나? 라고 하면서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라고 하면서 급함늦게 온 거예요. 보니 합비는 안 입었을 때, 합비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신문이라고 적힌 그런 상호나 그런 것이 적힌 겉옷을 얘기하고요. 그런 것은 안 입었는데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이런 거 정보 수집해야죠. 황수건의 직업은 신문 배달부입니다. 선생님 신문 배달을 왜 밤에 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아침 조간신문도 있었고 저녁 석간신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석간신문 배달을 오는데 석간신문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거지. 늦어도 너무 늦어서 밤 10시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소 신문이요 라고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을죠. 쟤기 이러면서 막 욕도 해요. 비속어들을 막 사용하는 인물로 봐서 뭔가 이렇게 지식인이고 배우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죠. 사흘이나 이 집을 못 찾아가지고 저쪽에서 찾았대. 그럼 또 어때? 어리숙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어리숙한 인물이구나. 신문을 방에 들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와겠쇼?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아니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서 여러분이 처음 봐요. 야 너네 집 되게 조그맣다. 말 돼 안 돼? 말 안 돼. 이게 할 말 못한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참견쟁이에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알았으면 저 밑에 기와집도 많은데 내가 소개했을 텐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네, 빡빡 깎은 머리 그리고 골이 크다. 거기다가 옆으로 보니 짱구대가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양 묘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골이 크고 짱구 머리 이 외양도 약간 우스꽝스럽죠.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 수고했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시선이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계속해서 황수건이 어리숙하고 참견하고 기분 나빠할 말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 있고 점잖고 일단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머립쇼 이게 제 업인뎁쇼 제가 할 일인뎁쇼 라고 하면서 날래 물러서지 않고 또 금방 물러서지 않고 길게 빼어 방안을 살피더니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신문 배달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능청스럽고 넉살이 또 좋죠. 능청스럽다. 넉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을 얘기했대요. 보통 같으면 귀찮아 저 사람 왜 와가지고 이 밤에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깍듯하게 성명을 대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황수건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또 얘기합니다. 개가 없구먼 입쇼. 아직 없소.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왜 그렇소? 자, 신문 보는 집엔 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신문 보는 집에서는 개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데 재밌네. 라고 하면서 호의적인 또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자, 왜 그렇소? 그랬더니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 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쇼.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거립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이유였어요. 자기 편하자고. 개를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인 거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개를 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그런 또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황수건의 성격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특징들을 보고 있어요. 자, 더욱 신을 내서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내야 할 텐데 양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먹 쥐고 그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나쁜 행동이죠. 나쁜 행동을 이렇게 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며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 자, 또 외양.
보면 볼수록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골이 크고 짱구 머리에다가 그리고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해서 작아.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또 묘사되어 있어요. 오서 고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쇼 하더니 돌아갔다 라고 첫 만남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만남 한번 보시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나와 황수건의 대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의 이런 태도들, 나의 서술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가 특징을 찾아낸 거죠. 그쵸?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기, 말하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개념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조급해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알겠죠? 인물의 성격이 어리숙했어요. 천진난만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을 배달해 왔어. 오늘 왜 늦었어? 자연스럽죠? 이렇게. 왜 늦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까요? 그는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도 다 이렇게 참견하고 이야기 걸고 이러느라고 늦어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자, 대화를 통해서 황수건의 성격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은요. 황수건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거. 즉 삼산학교라고 하는 데서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다. 원 배달은 이렇게 어떤 한 구역을 맡아서 하는 배달이고 그게 힘드니까 좀 떼어주는 게 이제 보조 배달인데 보조 배달이다. 저희 집엔 양친가 부모님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결혼했네요. 그렇죠? 저희 부부까지 식구가 7이라는 거.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 이름은 무엇이고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 목숨 숫자 세울건자 그래서 황수건인데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별명을 부른다. 왜? 이 황자 이제 누를 황자 생각해서 이제 노랑수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집집마다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것만 쭉 읽으면요. 황수건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일을 했었고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여주기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제가 보여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얘는 말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성격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집에도 신문 배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만남 이후에 그 다음 만남까지 황수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나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외모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참견을 하고 기분 나쁜 말, 왜 이렇게 집이 조그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문 배달을 한다는 사람이 주저리 막 나 시간도 없는데 막 이야기를 막 꺼내가지고 횡설수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찮아. 저 바쁘거든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오면 사실 이렇게 전화 많이 받거든요. 고객님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정적으로는요 들어드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일이고 그분들의 이 감정 노동에 응대를 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힘들 때는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매정함을 보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 황수건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 시대에 있는 이후 이야기를 보면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즉 반편은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가요.
그 황수건과 대화를 진심으로 그냥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고 개운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와의 이야기를 이제 즐기고 있고 호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뭔가 꾸며가지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을 보는 이 나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하찮은 일인데 막 그걸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귀여워 라고 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 순수함에 반했다고 할까요? 네. 나도 이 황수건의 순수함에 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 딸이 막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여기 우리 아파트에는 철쭉이 안 피었잖아. 근데 우리 유치원 앞에는 철쭉이 진짜 예쁘게 피었다. 근데 내가 그걸 하나 따오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보고 있어서 못 따왔거든. 다음에 바깥놀이 갔다 오면 몰래 따갖고 올게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 순수함에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 황수건의 이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이런 것에 대한 호의와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어요. 당연하죠. 대화의 소재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황수건은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황수건의 또 특징은요.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내. 네, 5, 6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 이렇게 더운데 5월과 6월인데도 꿩고기는 원래 겨울에 먹는 거니까 잘 먹느냐. 저고리 먼저 입어요? 바지 먼저 입어요? 소와 말이 싸움을 하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 등등의 이야깃거리를 취재하는데 재주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깃거리를 취재하는데 재주를 보인다는 것은 아무 이야기나 막 던지는 이 사람의 경박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시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긴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황수건의 꿈은 신문 배달, 보조 배달하는 게 아니라 원 배달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소박하죠. 욕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황수건의 특징들을 계속 성격들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한 3원 받는데요. 네.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원 배달을 부러워하고 있는 보조 배달원의 신세, 이 황수건의 신세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힘이 든 현실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 다니는 집 개도 무서울 것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신문사 사장쯤 되면은 뭐 원배달 바랄 것도 없고 뭐 은행소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눈이 둥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렇겠네요. 저는 경란이 없어서 즉 그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와서 27쪽 11번째 줄 이 선생님 갭쇼. 저도 내일부턴 원배달을 이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꿈을 이뤘나 봐요. 네, 오늘 밤만 자면. 그래서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식인인 나에게 가르침까지 줍니다.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합니다. 저 보세요. 원배달원 되잖아요. 이렇게 으스대면서 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으스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나가. 주제 잘난 척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제 가족들 모두가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 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호의와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예요. 발단 부분에 나와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고요. 전개 부분에서 황수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네, 그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네, 또는 말하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황수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나왔네요.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고 황수건이 저 내일부터 원배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화가 딱 공개되는데 정말 원배달원이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위기 부분 한번 갑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